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산업 역사에 남을 만한 진기록을 세운 상황에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는 소식인데요. 얼마 전 미국의 볼티모어 교량에 충돌한 화물선이 한국에서 제조되었다며 한국 조선 기술력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국이 오히려 선박 유지 보수와 수리 작업이 중국에서 진행되면서 선박 결함의 책임이 중국으로 좁혀졌다는 소식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망신이 아니라 수십조 그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남미 페루에서 수조원 가치의 계약을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중국까지 쟁쟁한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뒤 30년 독점 계약을 따낸 상황인데요. 그런데 페루는 이번 사업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국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항만 건설 및 운영권을 중국의 귀책 사유를 물어 완전히 파기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외교당국은 비상이 걸려서 급하게 페루로 날아가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페루 해군 사령부 측에서 차세대 군함 건조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현대중공업 측은 페루의 국영 SIMA 조선소로부터 1500T급 상륙함 2척과 2200T급 원해 경비함 그리고 3400T급 다목적 호위함 1척을 수주해 총 4척의 군함을 1차로 수주했으며 사업 금액은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루 정부는 앞으로 23척의 해군 선박을 추가로 건조한다는 계획이며 여기에 최우선 사업 대상자는 HD 현대중공업으로 확정이 난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23척의 선박을 모두 건조한다면 기대 수익만 3조 원이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페루 해군 현대화 사업에 뛰어든 국가는 한국의 현대중공업 이외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부터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쟁쟁한 실력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사업 수주가 가장 뼈아픈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페루의 이런 군현대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페루에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 원양해운 COSCO에서 4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창카이 메가포트를 건설 중에 있는데 중국은 창카이 항구들 통해 중국산 물건이 남미로 빠르게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카이 항구를 전략 거점으로 삼고 6년 이상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창카이 항구의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페루 정부에 막대한 로비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현재 창카이 항구의 완공률이 80%에 육박하고 드디어 내년 사용 승인을 앞두게 되자 페루 정부의 중국 손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몇 년 전 중국 코스코에 부여한 독점 운영권은 페루의 항만청에서 부여된 허가 사항이지만 현지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페루 항만청이 코스코에게 독점 운영을 허가할 권리가 없었다며 중국이 독점 운영권을 가지게 된 것은 행정 오류이기에 창카이 항구가 완공되고 나서도 중국은 독점 운영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1대1로 사업의 일환인 창카이 항구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이 남미에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이런 식의 막대한 경제적 투자는 물론이고 중국의 인프라를 군사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지만 페루의 독점 운영권 박탈로 인해 중국은 열심히 항구를 짓고도 한 푼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중국의 코스코 측은 페루 당국을 향해 몇 년 전 허가와 승인을 해놓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국제사회에서 페루의 신뢰도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페루 당국은 중국 측이 항만 관련 사업을 따내기 위해 권한도 없는 항만청의 중요인물에게 대규모의 로비를 한 것을 포착했다며 이번 조치가 불만이라면 국제사법재판소에게 제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독점 사업을 따내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한 것이 드러나자 중국은 고위급 외교당국자를 급파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페루는 계속해서 자국 최대이자 남미 최대 항구의 독점적인 운영권을 중국에게 결코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중국 측은 이렇게 나온다면 창카이 항구를 완공하지 않고 미완성인 상태로 두겠다고까지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페루 측은 이미 해당 항구의 공정률이 83%에 달하며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와도 8개월 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단계이기에 중국이 떠날 테면 떠나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페루의 알짜배기 사업을 먹으려다 참교육당한 일이 속 시원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먹튀를 당하면 어쩌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사업 구조상 한국이 먹튀를 당할 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업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현대가 수주한 이번 사업은 30년간 독점으로 23척의 군함을 건조하는 것인데 이번엔 1차로 4척만 먼저 건조하는 것이며 건조가 시작되기 전 착수 및 계약금을 받고 건조가 완료되면서 검수와 동시에 남은 금액을 완납하게 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받지 않더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으로 받을 수 있고 페루 측이 지급 거부를 한다면 우리도 완성된 군함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탈이 난 중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경우는 30년 독점 운영권만 철석같이 믿고 항만 건설 비용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여 사업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창카이 항구 지역을 남미의 상하이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지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에 중국의 서열 3위인 자오러지는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중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빠르게 등을 돌리는 만큼 중국 내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도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은 가까운 거리의 동남아 지역에서도 100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들여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7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부족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대1로와 관련 있던 중국 내 건설기업과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 중인 상황에 동남아시아에서 버려놓은 사업이 완공되기도 전에 완전히 멈춰설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측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이 벌인 사업은 2025년까지 80% 완성한다는 목표였지만 2024년 현재 전체 평균 30% 근처에도 못 온 상황입니다. 여기엔 원자재 가격 상승부터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는데 이대로라면 중국은 2030년이 되어도 공정률 80%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국 측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버려놓은 사업들 중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 싶은 인프라 사업은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이런 전략은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세계적인 도시에 인프라를 깔아도 원금이 회수될까 말까인데 저개발 국가에 인프라를 깔아놓고 자신들이 아무리 운영권을 가져간다 해도 그것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신공항을 건설 중에 있는데요. 해당 신공항의 건설 비용이 인천국제공항 건설 비용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캄보디아 공항 수요가 한국의 한 10분의 1에 불과한데 커다란 공항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흑자를 낼 것이라는 착각이 한편 중국을 손절한 페루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중국이 창카이 항만 사업을 접고 지금 당장 나가도 세계 인류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완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에 밀려 1위를 내어준 선박 수주량도 3년 만에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하였고 중국의 배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은 18조 5천억 원의 수주를 기록했고 중국은 1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많이 뒤처지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 중국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저가 수주 공세로 주로 기술력 수준이 높지 않은 벌크선 위주의 수주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까다로워진 국제 환경 규격에 맞춰진 친환경 하이테크 선박 위주로 판매 실적을 재편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 이후에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은 모두 친환경 선박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있고 기존의 선박용 중유를 사용하는 일반 벌크선들은 추가적인 환경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방향으로 환경 관련 법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선박 제조사들은 발빠르게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친환경 LNG 추진 선박과 메탄올 추진 선박을 계획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선박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제일이며 중국은 한국과 5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선박이 독일 함부르크항에 입항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 연료 추진을 채택한 이 선박은 기존의 선박들보다 환경 오염물질을 압도적으로 적게 배출하는데 황산화물은 99%, 질소산화물은 80% 적게 배출하며 이산화탄소는 30%가량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글로벌 해운사들이 구식의 선박을 운영하며 환경세를 내지 않기 위해 LNG 선박과 메탄올 선박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친환경 선박들은 기존의 선박과는 다르게 엔진부터 연료 체계와 시스템까지 최첨단 하이테크 방식이 적용되어 납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친환경 세금을 덜 내면서 수십 년을 운용한다는 걸 감안해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이런 친환경으로의 거대한 흐름은 글로벌 해운사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공개한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을 알리는 등 해군력을 과시하며 중국이 엄청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변신한 항모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미국에 필적할 해군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 랴오닝함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져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자원 낭비다라는 의견이 속출하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최근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대대적으로 오픈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1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싹 다 바꿨다며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간 랴오닝함을 선전하기에 바빴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1년간의 개조 작업을 마치고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은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랴오닝함의 갑판에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랴오닝함의 항해 모습이 공개된 건 작년 2월 28일 보수 및 등급 상향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꼭 1년 만이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이달 9일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훈련용 항공모함에서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바뀔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며 J-35 모형이 등장한 건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랴오닝함은 옛 소련이 건조하다 중단한 항공모함을 1998년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해 14년 만에 연구 개조를 거쳐 2012년 내놓은 겁니다. 배수량 6만여 티, 디젤 추진, 스키점프대 방식의 구형 항공모함으로 그동안 중국은 이를 훈련용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랴오닝함은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 개조한 퇴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개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소련으로부터 넘어올 당시 랴오닝함은 레이더나 통합전투 시스템과 같은 전자장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엔진도 없이 골격과 선체만 완성된 상태로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개조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무장이나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썼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항모 설계 기술을 전수해줄 나라가 사실상 없었기에 어떻게든 자력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2035년까지 최소 6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으로 오래전부터 바다로 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해양 진출 루트를 개발하면서 전략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 이름인 랴오닝과 산둥은 청일전쟁 패전 지역으로 해양에 대한 중국의 집념이 얼마나 강렬하고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제-35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항모의 전투 능력이 크게 증강될 거라는 게 중국 해군의 기대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는 산둥함과 랴오닝함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면 거의 30대의 제-15 전투기를 발진시켜 미국 항모 전단의 전투기에 맞설 수 있게 된다며 미군의 수적 우세를 효율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한 랴오닝함의 변신이 꽤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랴오닝은 항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년간 개조를 했다고 해도 원천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나왔던 굴욕의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예전에도 랴오닝함을 불안한 시선을 보는 이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디펜스 리뷰는 랴오닝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짝퉁 함재기로 이뤄진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과거 러시아 해군의 조선 전문가 역시 랴오닝함에 대해 20년간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은 데다 특히 용접 부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내부의 강판이 변형돼 선체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문가도 변형이나 기울기가 생기면 배는 폐기된다. 내부의 상황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랴오닝 개장 속도가 빨랐던 건 인상 깊다며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랴오닝함이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훈련 항모 이상의 전투기를 충분히 만재하기에는 금속 피로도가 심해 언제 또 불시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 역시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 항모가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은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구식 버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당연히 이륙 중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오로지 스키점프대만 의존해 이륙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가벼워야 하는데, 이러면 무장, 조기경보기 등 기타 최신식 전자기기들의 탑재를 줄여야 하고 적재 연료 또한 최대한 멀 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장과 연료를 적게 탑재하면 사실상 작전 반경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전투력 또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항모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항모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전자식 캐터필트 발사기를 사용해 함재기 이륙 중량이 45톤에 이르며 원거리 항해나 작전에 지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산둥함의 경우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작전에 출격하는 기타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항해일은 일주일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랴오닝함은 얼마 전 괌으로 원거리 항해에 나갔을 때 보급함에게 무려 4번이나 연료를 보급받고서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하루 평균 전투기 출격 횟수는 제럴드 포드함이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미국을 금세 따라 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 해군에 대적할 만큼의 역량은 절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실전을 포함해 수십 년간 수행해온 항모 기술과 작전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중국의 항모라면 이름만 듣기만 해도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 중국이 부글부글 끓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미 해군으로부터 발고기 굴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티노의 로버트 함장이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항해 중인 랴오닝함을 느긋하게 내려다보는 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특히나 머스티노가 중국 항모전단 사이에 보란듯이 끼어들어 랴오닝함을 뒤쫓는 위성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된통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군함이 무인지경처럼 중국 항모전단에 끼어든 건
중국 군함이 항모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제대로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거다. 미군 눈에는 야오닝함이 앞에 지나가는 게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다 등의 밀덕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야오닝함은 발고기 굴욕 당시 미국과 일본 군함에 사실상 포위당하면서 실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당시 중국인들조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야오닝함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다에서 갑판을 씻고 있는 중이다. 잠수함 운반선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전투용으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야오닝함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의 계획대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돈과 시간만 쓰고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상황이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모가 세 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가 계류 시험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이르면 올해 정식 취역할 거라고 공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첫 항공모함을 보유한 지 10년 만에 세 척을 보유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알리며 중국 매체에서도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첫 항모인 야오닝함이 취역한 후 10년 만에 항공모함 세 척을 보유한 해양강국이 됐다며 푸제남은 야오닝함, 산둥함과 동일하게 재래식 항모이지만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캐터펄트가 최초로 탑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항모 세 척을 보유한 해양강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모두가 구식 기술로 만들어져 성능과 작전 능력 모든 면에서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오닝함은 중국의 첫 번째 항모라는 상징성을 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들어져 신뢰성이 바닥인데다 푸제남은 가장 최신 기술을 탑재했지만 여전히 재래식 디젤 엔진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항모들의 탑재기는 305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국이 그토록 바라는 해양강국이라는 원대한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태국 앞바다에 난데없이 한국의 4900T급 상륙함이 등장해 주변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탔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미태국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선봉에 나서 미친 활약을 펼쳤던 건데요. 이렇듯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 우리 군에 태국군이 감탄을 멈추지 않으면서 중국의 뒤통수 맞은 태국이 최근 자연스레 방산협력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호위함에 이어 내친 김에 KF-21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과 태국은 나름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은데요. 실제로 태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빨리 응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태국은 제2차 대전 중 추축국에 가담했던 업보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파병을 계기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은 한국에 유엔군 파병을 했고 한국전쟁 중 3650명의 태국군이 참전해 전사 129명, 부상 1139명의 희생을 감내하며 우리를 도왔고 이후 22년간 주둔했습니다. 1972년 6월 당시 용산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 군내에서 우리와 인연을 맺은 주한태국군의 철군식이 열렸고 그렇게 전투부대로서 태국군의 한국 주둔사가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 한국의 해병대가 등장하며 미친 존재감을 과시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이 태국군과 함께 이른바 결정적 행동이라 불리는 연합상륙훈련을 펼친 건데 우리 군의 용맹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해병대는 다국적군 평화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코브라 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태국군 주도에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2010년부터 코브라 골드 훈련에 함께 올해로 15번째 참가했는데
이번 훈련에서도 해병대 고유의 상륙작전 완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태국 한야오 해안에서 실시된 훈련엔 우리 해병대, 미국군, 태국군이 참가한 연합 상륙군이 총출동했고 태국 앞바다엔 4,900T급 상륙함, 노적봉함까지 등장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서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승리 해병대의 면모를 완벽히 보여줬다는 후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한국, 미국, 태국 연합 상륙훈련은 다국적군 평화작전 수행 능력 확대를 위해 가상 국가의 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만큼 3국의 해병대 연합수색팀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태국 수색부대가 공중 강하여 상륙훈련 시작을 알렸고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을 비롯해 연합수색팀이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한야오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상륙 돌격장갑차가 한야오 해안으로 출격하며 상륙정에서 K-55 자주포가 해안에 상륙해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에게 혼란을 줬는데요. 동시에 해상에서는 미군 CH-53 헬기가 상륙정이 해상에 돌격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등 해안에 동시 상륙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 돌격장갑차에서 신속히 하차해 적을 향해 돌격하며 목표 지역을 탈취하기 위해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어 완전 무장한 상륙군들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하여 목표 지역을 탈취하고 해안두보를 확보하며 훈련이 종료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상륙훈련은 우리 해병대가 세계 어디서나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국가전략기동부대 능력을 입증해내면서 감탄이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친중 입장을 보였기에 미국, 중국 두 국과 모두 군사훈련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태국이 중국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에게 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한 번 놀라움을 줬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 기종을 제치고 친중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굳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모험을 한 건데 엔진까지 중국산인 깡통 잠수함을 사라고 들이밀자 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과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초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로 인해 독일이 엔진 수출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작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엔진 문제가 꼬이면서 조달이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태국이 중국산 엔진을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거부하면서 결국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중국산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6,3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 태국 내에서 중국을 향한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태국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태국에 호위함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하나오션이 이번 기회를 노려 태국 시장을 휩쓸겠다는 포부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작년 11월에 열린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해 2000T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T급 호위함, 장보고3 3000T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 지휘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태국 D&S에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는데 특히나 하나오션의 부스가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합니다. 태국 D&S 전시회가 주목받는 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나 태국이 친중 기조를 버리고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찾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사실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댓으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하나오션은 태국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해군 관계자들과 추가 수주를 위한 긴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 수요가 큰 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광폭 행보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태국은 우리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태국에 수출한 T-50에 이어 KF-21까지 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KAI는 전술임문 훈련기 T-50TH 2대를 태국 공군에 추가 수출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약 900억 원 규모로 항공기 2대와 교육훈련, 수리부속, 지원 장비를 납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T-50TH는 T-50을 기반으로 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춘 항공기로 고등훈련과 전술임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태국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 중입니다. 사실 KAI는 2015년에 태국 공군에게 T-50TH4대를 먼저 수출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자 2017년의 8대에 이어서 또다시 추가 주문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태국 공군이 T-50TH를 재구매한 건 뛰어난 성능을 비롯해 원활한 후속 지원,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운영 유지비 등 모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태국이 한국 방산에 추가로 관심을 보이며 어떤 기종을 들여올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KAI는 작년에 태국에서 열린 D&S 2023에 참가해 수출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는데요. 당시 KAI는 전시회에서 KF-21, FA-50,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은 앞서 도입한 T-50TH의 안정적인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 LAH, 수리온 등 다양한 한국산 항공 플랫폼과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태국이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시켜준 명실상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시장인 만큼 이번에도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국의 F-35 대신에 KF-21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신형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태국이 최근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KF-21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미국은 태국에 F-35를 새로 구매하는 국가에 인도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F-35를 태국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태국 공군은 F-35 구매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퇴역을 앞둔 구형 전투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KAI도 KF-21을 도입하려는 태국의 니즈에 실제로 응답하면서 태국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KAI의 KF-21의 경우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올해에는 태국으로부터 방산 수출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군사장비쇼가 될 것이라는 훈련 오텀파이어 2023을 시작했습니다. 오텀파이어 2023은 폴란드 최초로 역동적인 무기쇼로 기획되어 지난 17일 폴란드 북동부 오르지스 사격장에서 대중들 앞에서 공개되어 최신 군사장비의 전투시연이 벌어졌습니다. 이 훈련이 시작된 9월 17일은 폴란드가 1939년 9월 17일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날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939년에 폴란드는 혼자였고 오늘날은 나토에 속해 있지만 누구도 우리나라를 방어할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폴란드의 무장 강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시연한 제16기계화 사단은
한국산 K전자와 K구자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로 이번 훈련의 주인공이 되어 K전자와 K구자주포의 화력과 기동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찍은 영상에서 K구자주포가 단독샷으로 잡히며 세계 최강자 주포의 위용을 자랑했는데 앞으로 진격해오는 K전차의 행렬도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K전차가 나란히 도열해서 사격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평원을 질주하는 K구자주포와 K전자의 영상도 올라왔는데 드론으로 찍힌 영상에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얼마나 놀라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험시켜 주었습니다. 전쟁을 가정한 훈련에서 K전차와 K구의 실제 사격도 이뤄지며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날 화력쇼를 보기 위해서 1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전시된 무기들을 타보기도 했지만 실제 기동하고 사격하는 생생한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도 한국산 무기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여군들이 남자 병사의 목마를 타고 한국산 무기를 핸드폰으로 찍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12, 18기계화사단, 제6공수여단, 제25항공기병여단 장병들도 참가했는데 총 1000여 명의 장병과 70개의 무기가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벌어지는 것이었는데 폴란드 매체 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격쇼 훈련을 공개하겠다는 구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부하 슈차크 장관은 한국에서 초청받아 참관한 비슷한 쇼를 보고 감동받았다면서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이 쇼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부하 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벌어진 연합 합동화력 경멸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당시 K전차, K구자주포, 천무 등 한국산 무기의 화력이 눈앞에서 시연되면서 부하 슈차크 장관은 연신 인상적이다 최고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9월 펼쳐진 화력쇼에는 해외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해 국방관료와 방산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전세기로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국방부는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한국산 무기 화력쇼에 참가하며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에 수출된 K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이 펼쳐졌는데 첫 훈련에 참가한 두다 대통령은 2.7km 떨어진 표적을 잇따라 명중시키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화력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의 최신 무기의 강력함을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초청해서 마케팅의 전략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한국에서 보여줬던 화력쇼를 폴란드에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면서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포탄이 러시아로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9 방사포가 러시아에 공급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200km로 자체 로켓 유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미사일급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K239 천무가 또다시 폴란드의 인도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천무 발사대 11대가 폴란드 그더니아 항구에서 인도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르에 비하면 2배의 화력으로 최대 사거리 290km를 자랑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준다는 KN9의 압도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39 천무가 또다시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올해 안에 18사단에 천문가 배치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2차 계약을 놓고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국영방산기업 PGG가 KPL 전차와 K9PL 곡사포에 관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의 예비 조건은 이미 합의됐고 이제 군수부는 기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발주청인 폴란드 군수청이 구체적인 구성 시간 및 공식을 결정하면 실제로 대규모의 2차 계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최대 군사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KF-21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항공기 시장에 해기될 한국산 전투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보다 폴란드에서 이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이미 참여가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아직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했던 한국산 전투기 FA-50에 이어 KF-21 개발이 순항하고 있고 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는 최초 유럽에서 무모한 행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의 선택은 그들에게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